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대선 후보 초대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지원 후보의 적성 찾는 교육과 양성 평등 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지원 대선 후보님 그리고 한면희 공동선 재산정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뻔해요. 네. 예,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 정책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아래에서 매일매일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다른 후보들은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 돼서 네. 온 동네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다니고 네, 그렇죠. 하는 모습이 다 TV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미디어가 하는데 붙으니까. 예, 네. 아주 TV 카메라가 이제 쫓아다니니까 네, 네. 이 떡볶이도 먹고 네. 또 말춤도 추고 네, 이제 갑자기 경찰복, 소방복 입어보고 막 예, 그러는데 예. 저는요 글쎄 그런 선거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 자신 실천을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도 10시 반에 이 정책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오늘 위키트 여기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책 콘서트 겸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 또 어떤 그 민생을 듣는다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네. 도대체 대통령 후보는 나온 사람들이 민심을 들으려고 하면 진작에 들어야죠. 진작에 들어서 그것을 정책 공약으로 다 소화를 해서 네. 지금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정책들을 내놓아도 시간이 부족할 그렇죠. 정도로. 저희 그 매니페스토 운동가들 네.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정책 공약을 내놔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네. 적어도 2달 전에는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어떤 후보도 이게 다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찔끔찔끔. 그건 이거 예. 찔끔찔끔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찔끔찔끔 공약들을 내놓으니까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국민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듣는다, 경청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여러분들은 이제 싸돌아 다니시는데 네. 그래봐야 다리만 아프고 말이죠. 네. 시간만 아깝습니다. 네. 이미 다 경청을 해서 자신의 정책 공약이 있다고 한다면 네. 하루에 한 개씩을 발표를 해도 예. 100가지 공약이라고 한다면 석 달이 더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 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네. 뭐 이상한 그런 일만 하고 다닙니까? 예.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대선에 대한 경비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 운동 네. 비용이. 저희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 뭐냐면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일 득표율이 15%가 넘으면요. 네. 이 다 국민 세금을 다 보전해줍니다. 예. 결국 우리 국민 세금을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500억씩 막 쓰고 다니는 꼴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언제 그런 거 위임했습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해교 망측한 현상이 이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반드시 또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국민 세금 국민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을 쓸 때 다 국회 동의를 얻어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550억이고 무슨 이렇게 돈이 이 제한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네.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예. 가서 뭘 떡볶이를 사 먹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떡볶이는 500억 중에서 조금만 쓰요. 예. 우리는 이제 대선이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미국은 이미 대선이 끝났거든요. 우리 한명희 대표님 어떻게 미국 대선 결과를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예. 네, 저는 지난주에 전북 군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특강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지역의 민심을 조금 이렇게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죠. 네. 민주당의 오바마, 그다음에 이제 이 공화당의 롬니. 근데 양자 간의 정책적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등 해서 주로 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내는 거고, 롬니는 역시 늘 시장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듯이 파이 키우는, 경제적 파이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미국 선거는 역시 정책 선거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네. 서로 정당을 달리하면서 정책적 차이를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내긴 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미국 국가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제, 사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자나 패자나 사실은 그 승자의 경우에는 그 패자에게 어쨌든 뭐 이 고생하셨다는 축하의 메시지 네. 그리고 패자는 또 승자에게 이제 힘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화합으로 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굉장히 결여된 측면인데 이 정도 관련해서는 우리 강지원 후보께서 하실 예.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저번 그 예. 정책 콘서트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 오바마가 딱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미국이 지금 소위 재정 그 절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조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 이 견해가 차이가 네.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야당 그 원내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바마는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데 공화당의 이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도 초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제가 그 기사를 이게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요새. 네. 그 왜 그러냐? 제가 엄청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화당, 민주당 지지 여부 관계없이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 합중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미국은 녹색, 빨간색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녹색이 민주당 상징이죠. 빨간색은 공화당 상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롬니와 마주 앉아서 초당적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 네. 이렇게 딱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롬니가 또 더 멋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패배 승복 연설을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당파적 논쟁과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네. 국민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초당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초당적인 이 국정 운영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초당적 하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 롬니하고 오바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네. 이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동안에 초당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신념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네. 이 사람은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초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 당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이 사람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초당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벌써 200년 역사가 지났는데도 오바마나 롬니가 초당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것도 한 사람은 당선자고 한 사람은 패배자인데 네. 이렇게 초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다루고 사는 걸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네. 이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는요 여당 야당 무슨 일당 이당 맨날 싸움박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싸움박전하는 국회의원을 쌍대 쫓아버리고요. 그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화합적이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네. 교수님? 그렇죠. 네. 쏠림 네. 현상이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조성돼 있는데 그 정부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왜 제3정치 그리고 왜 초당적 정치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서구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수와 진보가 제1, 제2 정치 세력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정책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서 국민의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책의 색깔, 또 선택을 받은 쪽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긴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사실 초당적으로 협력도 필요한 건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초당적 협력은 거의 없고요. 네. 그렇죠? 분리된 의견을 집단 패거리화하면서 끊임없이 소모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쟁을 일삼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불식되어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겠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 이 서구의 정치 철학, 정치 이념이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좀 청산도 하고 6.25를 겪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겪는 바람에 이 두 가지에 매몰되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념의 패거리화되어지는 경향으로 미끄럼을 탔다는 거죠. 여기에 또 지역성까지 결부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정치가 혼미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선상에서 예를 들자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안철수 현상이 네. 그것을 다 담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여겨집니다. 예. 네. 시청자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에서 대선 후보 강지원 후보의 아마 동정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방문하신다고 해서 한 5분 정도 이분들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뭐 계속해도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예. 말씀 나눈 것들을 스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패거리 작당화돼 있다. 무슨 이념적으로 좌우 보수 진보 또 지역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또 노사 사용자 쪽 또 노조 쪽 이렇게 사사건건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대표적인 게 국회입니다. 국회에 관해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당론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당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네.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국회의원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딱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론에 따라 당론의 지령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네.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네.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기 당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론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법안에서 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난 반대라고 하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뒤집어집니다. 각 정당 지도부가요 해당 행위를 했다, 축출한다, 징계하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에게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고 네.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해가도록 돼 있는데 따라서 이 당론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구속받지 않게끔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헌법 위반이고요. 네. 저 헌법에 대한 기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것을 다시 네.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초당적으로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도 초당적으로 직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새누리당, 내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항차 국회의원이 그러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떠하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어느 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초당적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후보들 중에 내가 당선되면 초당적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네. 만일 제가 당선되지 아니고 여러분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세요. 네. 그걸 공약으로 내놓으세요. 네. 딴 데 가서 볼 거 없습니다. 오바마하고 롬니가 이번에 한 걸 보세요. 알겠습니다. 가까운데 네. 지척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저 양반들 진짜 자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 비방을 하지 않기로 욕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위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네.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 초당적 관련해서는 뭐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아니 뭐 예, 조금만 한 더 말씀만 더 예, 해주세요. 얘기를 나가도 좋을 듯 싶은데 예. 그럼 왜 우리는 그 미국과 같은 예를 들어 정치 또는 서유럽 선진국과 같은 정치를 잘 못 해내고 있느냐 예. 그 점을 조금 인식하면서
의식적으로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바꾸려는 노력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경우에 제일 정치 세력인 보수 정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 또는 정책 이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권력과 돈을 탐하려는 탐욕 집단이 너무 많이 깃들어 있어서 정치적 색깔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제2정치 세력이 흔히 진보 진영이라고 여겨지는데, 뭐 민주 예, 그렇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그 이 보수당에 비해서 자유의 가치보다는 평등의 가치와 개혁을 언급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이 정책적 색깔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진보도 발목이 잡혀갖고 사실 그 이 정치의 철학, 정치의 정책 이념 이런 것들이 헝클어져 있다. 즉 정책적 자기 정당성을 가고 있지 못하다 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패거리 정치는 미끄럼을 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정돈되어지면서 필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 정책적 색깔을 명확히 드러낼 땐 드러내고 네. 또 국익을 위해서 예.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일 예.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도 그 네. 점에서는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잠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잠깐만, 미국 대선 얘기 마저 끝내시자고요. 대선 얘기 한마디만. 또 한마디 네, 예. 이거 짧게 해주셔야 그 돼요. 왜냐면요. 저희 할 얘기가 많아요. 미국의 네. 그 저 대선 후보들 선거운동 하는 거 보세요. 예. 주로 그 연설의 정치를 합니다. 네.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는 정책이 담겨 있고 공약이 담겨 있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서 아무데나 가서 무슨 저 경찰방 옷 입어보고 무슨 군복 입어보고 그리고 뭐 떡볶이 먹고 말춤 추고 이거 안 합니다. 그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저 이 에피소드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그, 것은 예. 자신들의 이 말에 의한 것, 연설에 네, 의한 연설 정치를 하는 것 정치. 이런 예. 것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정책 가지고 승부하는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합시다. 네. 이걸 다시 한번 이 다른 후보들에게 엄중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 네. 저희가 두 가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초당적인 정치, 초당적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초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정책 중심 선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대선의 구도나 문화가 정책 중심보다는 좀 쇼비즈니스적인 네. 느낌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구도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 대선에서 지금 또 하나의 구도는 뭐냐면은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요게 아주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저는요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히 저하고 관련되지 않는 일이라면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들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네. 자기들 일인데 다만 이제 이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네. 도대체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 군데서 결사 반대하고 한 군데서 절대로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단일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서 하라. 네. 그러니까 정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일화하든가 해야지 네.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이건 야합이고 이합집산이다. 음.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보세요. 네. 한쪽은 재벌이고 한쪽은 재벌을 때려 부시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합쳤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아닙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죠. 네. DJP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분들이 이 정책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이 사람들인데 다르죠. 그렇게 네. 해서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담합을 해가지고 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다 깨버리고 네. 내각제 그 매니페스토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구태의연한 반 매니페스토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정치를 후퇴시킵니다. 네. 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도 네. 현재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 그러니까 뭐 네. 공동체주의 제3정치 시각으로 본 야권 단일화를 진단한다면 네. 그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이것을 통상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를 위해서 등장한 사실 분위기가 아니라 그 제1, 제2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 정책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열망이 투영된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 자신의 그 이 정치 철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도 소상하게 제시함으로써 네. 지금 갈등형 현 국면의 정치를 불식시킬 정도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본다면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네.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쏠렸던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서 새로운 정치, 네. 제가 말하는 예를 들자면 제3정치의 영역을 훨씬 더 이 활짝 열어놓는 예를 들어서 이 방식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최선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네. 안철수에게 오거든. 근데 이 최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뭐로 빠지게 되느냐면 그렇다면은 최악의 권력이 도래하는 것을 막는 차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야권의 단일화는 최선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차차선에 불과하다. 최선은 국민적 여망을 사실은 받아서 네. 새로운 정치, 제3의 정치, 다시 말해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지평을 펼쳤어야 된다. 네. 그걸 못함으로써 사실 야권 단일화라는 차차선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네. 라고 여겨집니다. 네. 저는 이 가들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뭐 안철수 후보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나이도 뭐 저보다 열 몇 살이나 이제 차이가 있는 분이긴 한데 이 매니페스토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우리 이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자신이 무소속 후보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 네. 그것은 이 기존의 정당 정치의 이 싸움 박질이라든가 이런 폐해에 대한 거부, 우리 국민들의 이 절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본인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의 정치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특히 앞으로 초당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고 처신하기를 바란다. 네. 저는 그런 정중하게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정책 중심의 토론 문화가 실종되어 버린 어떤 지금 현재 대선 구도가 좀 더 정책 중심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요 후보 진영에서 좀 진중하게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도 이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마침 또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 참 고생 많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일단 한 말씀 해주시면서 현재 교육 문제가 대한민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평생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수능 때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네. 이번 수능 시험 전날에도 2명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다. 꼭 이제 수능이 원인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째지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수능 점수 발표되는 날이 또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저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낙엽처럼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걸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시험을 잘 봤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으로서 네. 이건 우리 책임이다. 이 청소년들의 책임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능이나 입시에 압박을 받아서 막 자살하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 풍토를 잘못 만들었고 입시 지옥을 만든 것도 바로 우리들이다. 네. 라고 하는 뜻에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가차없이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차전 주장을 해왔지만 그동안의 교육 정책 다 틀렸습니다. 그따위 정책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상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그 공약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게 좀 큰 문제라고 일단은 보시나요? 한국 교육은 뭐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자체는 높이 살만하다. 네.
그건 그 이 어려웠던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를 선진국 문턱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적자형 교육이었다. 네. 근데 그것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암기식 교육 위주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 선행학습 이런 네. 것들이 청소년들의 사실 한창 밝게 피어날 청소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네.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네. 교육도 희망이 없고 우리 사회도 희망이 없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러한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또 부적응 학생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또 비행 청소년들, 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관련해서는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교육 정책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청소년 비행 예방 대책을 또 발표하셨는데요. 네, 근데 예. 평소에 비행 얘기는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 예,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나가는 예. 이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지금 이 나라의 입시 지옥, 이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뭐냐? 네.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육의 기본.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옛날에 국민 현장에서 달달달 외웠던 대목이죠. 예, 그렇죠. 네.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기본입니다. 어떤 교육학 책의 첫 페이지는 앞에 뭘 보십시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발견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네.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네. 우리 세 사람의 달란트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죠. 소질이 다르고 적성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육의 기본 목표는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발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하는데 요리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요리하는데 자주가 있다. 나는 축구하는데 자주가 있다. 여기 지금 카메라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카메라 워킹에 나는 소질이 있다. 아니면 넌 입만 가지고 산다. 네. 뭐 말 잘하고 말이죠. 뭐 방송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다 적성이 다르죠. 네. 저마다 자신의 소질을 찾아서 일을 하면 그들은 행복합니다. 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에 네. 그들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적성에 맞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을 기본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냐? 바로 적성 찾기 교육 혁명을 하는 겁니다. 적성 찾는 모든 교육혁명. 청소년 학생들에게 적성을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뭐 지금 그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지금은요 조금씩 이루어지고 다 있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네. 70%,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네. 가고 싶은데도 못 간 아이들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 간 아이들까지 합하면 90%가 넘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대학이 뭐 하는 데입니까? 대학은요 학문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서류 들여다보고서 뭐 저 연구실에서 박혀가지고 일하는 거 거기가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술이라든가 뭐 교사가 되는 거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더 많은 이론 공부를 하는 데가 대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난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요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친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대학교 요리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호텔 주방장에 수습사를 취직해서 요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이 아이가 정말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후자입니다. 후자가 되겠죠. 반드시 예. 후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친구는 대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야 됩니다. 가면은 4년 동안 이론 공부하느라고 요리학 박사가 되겠다면 그 길로 가는 거지만 요리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 길을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엉뚱한 짓을 4년 동안 공부하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따라서 대학을 거부하라. 네. 대학을 가차없이 거부하라. 때려치워라. 대학을 거부하라. 그리고 취직하라. 그래서 공약의 그 70%를 대학에 안 보내고 성공시키자. 네, 이런 맞습니다. 공약을 내신 거죠?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예. 30%는 대학을 가라. 왜 대학의 적성에 맞고 거기 가서 학자가 되거나 이러기에 딱 맞으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70%는 소위 비하인드 70%를 우리나라에서는 놀림을 받습니다. 네. 이 70%의 학생은요, 대학을 가도
성적이 나빠서 나쁜데도 간 학생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명망이 없는 대학. 네. 저는 이런 말을 절대로 싫어합니다만 네. 이런 대학에 가서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대학 졸업장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로 이것도 쓸모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저렇게 부지기수로 늘어나서 삼포 세대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우라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이 70%에 해당하는 우리 이 살아가는 청소년들 대학을 거부합시다. 그리고 바로 취직합시다. 먼저 취직하고 네. 그 대학 꼭 가고 싶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30살, 40살이 됐어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 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대받는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성공시켜 줄 테니 대학 때려치웁시다. 가지 맙시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70%안 가면 수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은 없죠. 없어요. 없죠.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등록금 문제 대학 가야겠다고 난리치지 않으니까 사교육비가 우선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70%가 이상한 국어, 영어, 수학 배워가지고 과외 공부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집니다. 네. 싹 없어져 버리죠. 예. 도대체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것을 그 많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까? 영어 못하면 사람 살지 못합니까? 수학 점수 이렇게 잘 맞지 못하면 뭐 죽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네. 정말 자신이 적성에 맞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다. 교과 그러면요. 과정을 전반적으로 그렇죠. 개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할 뿐만 아니라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만일 이렇게 70%가 대학을 거부하고 예. 먼저 사회 진출한 후에 나중에 대학에 가겠다라고 하면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논밭 팔아서 갖다 바쳐야 할 사교육비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사교육비 또 대학 등록금 뭐 이런 문제 해결되겠죠. 이게 싹 없어져 버리죠. 예. 지금 대학 등록금 얘기 방금 얘기하시는데 반값 등록금 어쩌고저쩌고 데모들 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네. 아니 무슨 반값 등록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학교를 안 가버리는데 네. 그 대학 등록금도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부자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짐작이 가십니까? 교육비가 사교육비 안 들어요. 들지, 예. 대학 등록금 안 들지, 네. 1년에 저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한 1,000만, 저 등록금 1,000만원에다 생활비까지 한 2,000만 원 들어요. 예. 사교육비 몽땅 안 들어요. 그 아이들도 둘씩이나 된다고 해보세요. 연년생으로. 그럼 4,000만 원이에요. 힘들죠. 네. 이 엄마들 아빠들이 부자가 됩니다. 느닷없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까지 그걸 아니라도 그냥 좀 생활이 좀 나아지겠네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여행 다니시고요. 노후 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변화가 오고 그렇게 해서 여행 다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시면은 또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 수출 위주의 이 경제 구조가 싹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싹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말이죠. 사교육비 싹 없애죠. 네. 대학 등록금 싹 없애죠. 아니 근데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내수 경제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학 안 가면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류 인생으로 소위 말하는 이류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말씀을 가로고 막으셔서 예, 싹소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싹은 뭐 다 못했는데 뭐냐면 청년 실업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실업이 없어지고 왜냐면 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직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졸자가 취업이 잘 안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졸업장 요구하는 고졸자가 문화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죠. 그동안에 다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오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안 나오면 대학으로 안 나오면 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예. 요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학력 컴플렉스 그렇죠. 어떤 부모가 예. 하나둘밖에 나지 않은 이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대학을 안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졸 무슨 이렇게 짓을 하면서. 하더라도 예.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풍토 하나만 싹 뜯어고치면 먼저 대학을 거부하고 취직을 시키겠다. 그리고 취직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스스로 대학을 가게 하겠다. 무엇보다 자기 적성을 찾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겠다. 이 아이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 얼마나 우대해 줄까? 이 생각만 하면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예.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학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놓지 않기만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보세요. 우리나라에선 잘난 녀석은 대학교 가고 음. 못난 녀석은 대학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게 아닙니다. 음. 잘나고 못나고 따라서 대학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탁월한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안 가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김연아 선수 네. 대학교 가서 성공했습니까?
그 친구는 대학 가기도 전에 다 일찍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웃기는 건 세계적인 스타가 딱 되니까 각 대학교에서 모셔가려고 난리 구슬해. 창피해지도 않나요? 대학 총장이고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이 창피해지도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학 브랜드 박지성 같은 선수가 어떻습니까? 사인은 또 미국 가서 어쩌고 무슨 어쩌고 하다가 그 적성에 맞았습니까? 결국은 뭐 맨날 어쩌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유학 가다 중간에 들어왔죠.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겁니다. 그 풍토만 만들어주면 네. 우리나라는 대변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청년 실업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요상한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도대체 취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부족해가지고 인력난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인력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매치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한국 젊은이들의 기술자를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 수가 없어. 기술 인력이 이걸 이제 소위 많이 미스매치라고 하는 부족하다. 것인데 중소기업에 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다 들어가 다 이제 하면 거기서부터 4년 동안 기술을 연마합니다. 네. 상상해 보세요. 기술을 내가 4년 동안 연마했습니다. 근데 동년배가 대학교를 갔어요. 네. 대학교 가서는 뭡니까? 이론 공부만 했어요. 네, 뭐 그 수업 듣고. 예. 수업 듣고 이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취직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8시. 8시간씩 일해요. 월급 받습니다. 네. 대학교 간 애들 월급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오히려 등록금 갖다 바치죠. 돈을 그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2-3시간밖에 공부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그것도 이론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실제 실무에서는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졸 취업자입니다. 그 친구들 이론 공부해서 또 무슨 또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은 사람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다 허영이 들떠가지고 박사 되면 다 출세하는 줄 알고 열심히 가서 공부해 왔는데 그건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나 거짓말하고 전 요새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택시 타고 사는 사람은 역사는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딱 탔는데 네.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 택시. 그 사람이 택시 운전해. 예?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필리핀 가보세요. 변호사 택시 운전하고 그래요. 이런 잘못된 썩어빠진 풍토를 뜯어 고치는데 네.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네.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 풍토만 만들어지면 이 나라의 교육 싹 뒤집어지고요. 산업 싹 뒤집어지고요. 중소기업 싹 뒤집어집니다. 아주 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면. 네, 뭐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현실에 알맞게 네. 구체적인 뭐 정책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행이 돼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리 교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료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을 쟁취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도구적 이성 위주의 교육을 영어, 수학, 국어 네.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소질과 적성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이 도구적 이성의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상대방을 대하는 관계적 이성과 관련되어진 예를 들어서 학문적 탐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성 외적인 감성 뭐 문학, 예술, 체육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됨에 대한 존중심을 갖도록 하는 네. 영성 교육도 반영이 되어지는 네. 요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적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지금 우리 강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둘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탐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론 지향형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네. 반면 조기에 사회 진출해서 나는 실천적인 사회적 삶을 일찍부터 구현하겠다. 네. 또 그런 소질과 재질이 있다면 그렇죠? 실천 지향형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사실 전문학교 과정처럼 그렇죠. 조금 심화돼서 네. 그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 진출해서 이제 장인 또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적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킨다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 싹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네, 방금 저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저 황당한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네. 심지어는 저 그분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 허경영식 발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이 말 못 알아듣시겠어요? 예,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35%, 40% 조금 넘던가 이 정도입니다. 네. 영국은요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저 붙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가 이 나라는 대학이 나라를 망친 나라입니다. 예? 대학이 우리 청소년들을 망친 나라입니다. 대학이 과잉돼서. 네. 그래서 저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70%는 이제 우리는 대학 가지 말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대학 가지 않겠다는 친구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병역 연기 혜택을 줍니다. 네. 졸업하고 나중에 와라 이런 거. 네. 그러면 내가 근데 그 애들하고 왜 취직한 아이들하고 차별합니까? 그렇죠. 말이 됩니까? 나는 저는 오히려 취직하는 아이들을 더 우대를 해서 너 취직을 해라. 취직하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에게도 대학생들과 똑같은 병역 연기 혜택을 주겠다. 네. 응? 왜냐면 지가 이제 스케줄 따라서 늦게 가고 싶다면 늦게 가겠다. 네. 또 일찍 갔다 와서 뭐 취직하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융통성을 주겠다는 얘기고. 네. 더 좋은 병역 혜택을 하나 주고자 합니다. 뭐냐?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19살, 20살이 돼서 취직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네. 시간 많습니다. 네. 퇴근하고도 일 시간 많고요. 또 주말에도 시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사전에 군사 훈련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원하는 대로. 뭐 예비군 교육하는 거죠. 그렇지. 예비군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한 달에 뭐 몇 시간, 예. 며칠 이런 식으로 예. 훈련을 받게 해요. 그리고 막상 대학교 군대 갔을 때 병역 단축을 해줍니다. 아, 그 훈련 받은 시간을 차감해 주는. 네,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병역 기간을 단축해 줍니다. 무척 좋아할 겁니다. 일종의 군 복무 뱅크제 같은 느낌. 표현이 너무 좋네요. 그 써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써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할 때 특례 입학을 허용해 줍니다. 네. 아마 대학교에서도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 단절되는 것,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것도 이제 차별을 금지할 것이고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다 아이들에 대해 과잉 보호를 해서 예.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부모가 다 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시집 장가 가는데 뭐 전세방이라도 얻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심지어는 시집 장가 간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된다면서요. 이런 해금 망측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취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취직을 하면 매달 자기의 그 급여를 조금씩 저축을 합니다. 마치 재형저축 들듯이.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 재형저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조금 보태줘요. 네.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대학교 가게 하라. 네. 저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겁니다. 네. 저는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집에서 애들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양 보세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떻게 집에서 늘어붙어 있도록 놔둡니까? 했었죠. 이건 뭐냐? 요새. 과잉보호거든요. 네. 저는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네. 적어도 20살 전후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자기가 알바 해가면서 버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이 혜택들을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 네. 정신을, 자립해서 예,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병역이라든가 늦게 대학을 가는 이런 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네. 저는 용기를 가진 이 청소년들 많이 나타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네. 조금 더 중요하니까 예. 간단하게, 예. 실제로 이제 학문에 대한 뭐 또는 진리 탐구에 대한 지적 갈급증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학을 가도록 당연히 하되, 가야죠. 네.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사회생활을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현하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사회적 토양을 조성하고 난 뒤 또는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혀 이상적이어서 현실 불가한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은 그 이 교육부에 적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학을 보내기 위한 특수학교 네. 내지는 이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너무 많이 쏠려가는데 그 재원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이
전문형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교육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대학을 갈 인문학교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해도 됩니다만 이 전문교육 과정에는 실습도 받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을 예를 들어서 확보해서 이 과정을 3년이 됐던 뭐 한 1년 정도 더 늘려서 전문학교 과정처럼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이 사회 진출이 용이하도록 네. 그럴 경우에는 예산 배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고학력 인플레에 시달리는 이런 현상을 빚지 않고서도 예.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간 상태에서 근데 대학에 간 학생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실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적성에 안 맞아서. 근데 맞죠? 거기에 맞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전 잘 알고 예,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반값 등록금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능하다면 네. 그렇죠? 대학을 덜 가게 만들고 네.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예. 대학에 꼭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학비 부담을 줄이는 이래야 국민의 예를 들어서 세금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한다면 네. 강 후보께서 이런 고민하시는 또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전혀 현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으로만 이렇게 막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학의 근본적인 수술. 예, 그렇죠. 그것도 먼저 해야 되는 대학 거죠. 진학률을 좀 낮춰서 그렇죠. 대학에 대한 과잉 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듭니다. 모두가 대학 갔을 때 반값 예. 등록금을 국가가 보조할 경우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 복지 비용은 네. 가중되거든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복지에 그 많은 돈을 줌으로써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실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또 복지 혜택을 잘못 줬을 경우에는 그 이 의존형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잘 실현하지 못하게 돼요. 자립해서 사는 법을 복지의 재원은 배울 수 상당 부분 있다. 노동 능력을 결여한 사람, 예. 어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일자리라든가 네. 또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제도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형 고등학교 교육에 네. 많이 투여함으로써 이제 얘를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우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정책적으로 그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처방 이게 바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양성평등 관련돼서 또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해서요. 조금 그 말씀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 정부를 구현하시겠다. 네. 그래서 국무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상당히 좀 파격적인 모양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남자분들만 계시니까 어떠실지 뭐 모르겠는데.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 수준을 보면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양성평등을 구현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 이 점에서 나라 상당히 훌륭하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 권한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권한지수.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는 저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실은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민간이라든가 다른 분야들도 다 따라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을 한 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건 한 15년도 넘는데 네. 앞으로 구성되는 내각은 네. 장차관들 합쳐가지고 네. 장차관들 합쳐 2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싹둑 반토막을 내가지고 나머지는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인구 비례가 그렇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자 반 남자 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관들도 반이어야 맞지.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죠. 네.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광복 이후부터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조금씩 대두가 됐는데 네. 그런데 아직도 그 점에 있어서는 터무니없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이 내각을 싹둑 반토막을 내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한 후에 네. 사르코지가 말이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내각을 구성할 때 예. 싹둑반토막을 해서 여성 채웠어요. 어. 그리고 최근에 또 새 대통령이 됐죠. 네. 그 사람 싹둑반토막을 해가지고 여성을 싹 채웠습니다. 어. 다른 나라 하는데 우리나라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바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적도 이루었고 민주화의 기적도 이룬 나라입니다. 네. 양성평등의 기적을 왜 못 이룹니까? 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내각부터 솔선수범한다. 네.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높은 공무원들 그 공무원단도 네. 이제 점차적으로 따라오겠죠. 네. 지금 당장의 인적 자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싹둑반통을 낼 수 없다면 네. 차츰차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시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여성들이 중간에 경력 단절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출산과 네. 또 결혼, 출산 뭐 이런 육아의 기간이 있는데 그거가 문제가 되지 뭐, 않느냐. 예, 그 전에 예, 먼저 예. 이제 뭐 우리 강 후보님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부 내각의 절반의 여성 그럴 필요도 있겠다. 네. 절반이 여성이니까 다만 이제 요런 또 이 예를 들어서 깊이 있는 예를 들어 질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은 자칫 파퓰리즘적 또 인기 영합적이라는 소리를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여성의 절반이라기보다는 문제는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예를 들자면 남성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뭐 정의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정의는 유스티티아 여신의 경우에 한편으로는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눈을 가리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눈을 가린 채 칼을 들고서 재단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남성적 가치의 사회적 접근인 겁니다. 네. 반면 왜 여성의 그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냐면 이런 강압적인 정의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여성학자 캐롤 길리간 같은 사람이 배려와 존중의 윤리를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서 배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해서 존중심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덕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특성이 정치에 이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제가 주장하는 제3정치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동체주의인데 공동선을 구현해야 하고 인간 개개인의 자세는 인애, 사랑의 자세여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인애나 사랑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대표성을 띈 것이고요. 네.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여성성과 연루되어 있는 배려와 존중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말의 의미는 여성적 가치 가운데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치에 보다 더 많이 이식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제3정치하고 부합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중에서 또 육아나 출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의 고유한 또 영역이 아니냐. 또 특별히 출산은 뭐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지 않냐. 뭐 네. 출산 휴가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사실 쭉 계속 이렇게 20년, 30년 근속이 잘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가정과 교육, 아이들 양육 때문에 이제 접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지금 어디에서도 나와오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 육아 문제를 엄마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아빠가 담당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이것도 아주 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네. 아이들 출산하는 것, 네. 그건 엄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출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 재주 있으세요? 아, 안 돼. 남자 근데 임신했다고 뭐 얘기만 하고 있고. 조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엄마하고 아빠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0세부터 2세까지요.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0세, 1세, 2세, 3세 이때까지는 네. 소위 이 부모하고의 어태치먼트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착 관계라고 그러죠. 네, 접촉하고. 뭐. 네. 그래서 이 애착 관계가 이게 사랑의 교감인데 네. 이것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성품이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다음에 누구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때 애착 관계가 단절돼서 사랑의 결핍증이 생기는 아이들은 그저 공격성이 되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아이들이 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교육 기간 중에서도 네. 이 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누가 필요하냐? 엄마나 아빠가 필요한 겁니다. 엄마는 아빠. 엄마나 아빠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안해야 할 게 뭐냐면 아이를 이제 젖을 먹여야 할 시기가 이제 1살 때까지 네. 1살 때까지니까 돌 때까지니까 네. 그때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 네. 늘 젖을 먹여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좀 커서 좀 걷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빠가 키워도 됩니다. 음. 그래서 첫해는 엄마가 키우고 네. 둘째는 아빠가 키워라. 네.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녀의 육아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이제 애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게 아주 완전 우리 고정관념인데 네. 만약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예.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첫 해에는 휴직을 했어요. 네. 두 번째는 아빠가 휴직해야죠. 예. 왜 엄마한테 휴직합니까? 제가 아는 한 사례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취직을 다 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엄마는 휴직을 계속했습니다. 네. 근데 아빠는 외국에 다니고 어쩌고 계속 다녔어요. 음.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 신분이 엄청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왜 여자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네. 하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맞다. 이거 공동 책임이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얻었으면 여성이 얻었다면 남성이 또 얻어라. 이렇게 분담 책임을 한다고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실제로 근데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걸요? 실제로 근데 남성도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는데 풍토상 쓰지 거의 않아요. 안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이 연령을 더 특히 더 중시합니다.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에는 엄마가 무조건 휴직하고 예. 키워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휴직하고 키워라.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경력 단절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1년씩 단절. 이 공무원의 경우에 군대 갔다 온 그 경력을 다 산입해 줍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네. 남녀 공동 분담이니까 1년씩 했다고 칩시다. 네. 둘 다 군대 1년씩 갔다 왔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갔다 왔다라고 쳐줘야 됩니다. 경력으로 쳐주자. 그 경력 쳐줘야 호봉에도 됩니다. 뭐 반영하고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가 육아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예.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복무와 공고가 똑같은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명 날 때마다 군대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갔다 의무 복무하러 군대 갔다 온 것만큼의 네. 대우를 네. 우리 출산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 해줘야 되고 그것도 남녀가 공동으로 분담하면 더 좋겠다. 출산 가산점.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그런 거죠. 요 아주 이 문제 제기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네. 조금은 더 예.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네.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아닌 게 아니라 2년, 과거에는 한 3년 정도 군 경력으로 쳐줬죠. 쳐주자. 아이 낳은 어머니도 사실 거의 뭐 1년이라고 말할 수 그러면요. 있겠죠. 예. 첫째를 낳으면 1년, 또 둘째까지 낳아서 키웠다면 1년 곱하기 2에서 2년. 2년. 이 경력 채워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정치 컨셉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연계적 자해 정치라고 마이클 샌델이나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자유주의는 무연고적 자해 정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인이 알아서 뭐 아이 낳고 또 못 낳고 하는 것이지 그건 뭐 가정사의 일이니까 국가가 사회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데 반해서 연계적 자해 정치는 한편으로는 자아의 고유성도 드러내야 되겠지만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계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 여성들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네. 사회적 역할이 필요한데 세대가 대를 이어가려면은 자녀 출산도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이런 역할을 남성 아닌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이 육아의 경우에 네. 개인적으로 가정이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은 배려하고 존중토록 하되 네. 그 나머지는 사실은 사회 국가를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육아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 여성에 관련되어져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들에 관한 한 여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나 존중을 정책적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려면 연계적 자아 정책 시각으로 여성, 그다음에 육아 출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 한 말씀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각 후보들 보실 때 그 얼굴만 보지 마십시오. 잘생겼다고 찍어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잘한다고 찍어주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내놓은 이 정책, 공약, 네. 컨텐츠를 보십시오. 네. 서양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정말 연설의 정치를 합니다. 그 컨텐츠를 보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요새 방송 토론이 실종된 어떤 대선 국면이라서 사실 별로 재미가 없다. 너무 파퓰리즘적인 그러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기대는 우리 강 후보님과 함께 또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나와서 정말 정책 갖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좀 성숙한 대선 문화가 40일 남은 마지막 선거 기간 동안에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